안녕하세요. 저는 박희숙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그날따라 아들 녀석의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서는 길이 유독 멀게 느껴졌습니다. 내비게이션은 분명 가장 빠른 길로 안내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이 그랬나 봅니다. 트렁크에는 백화점에서 가장 비싼 값으로 들여온 한우 세트와 철마다 바뀌는 손준 녀석의 옷까지, 그리고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구하기 힘들다는 로봇 장난감이 실려 있었죠. 자식이라고는 민재의 하나뿐이고 손주라고는 은우 하나뿐이니 제게는 뭐든 해주고 싶은 유일한 대상들이었습니다. 띵동, 벨을 누르자 잠시 후에 문이 열리고 며느린 주하연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머리에는 미용실에서나 쓰는 커다란 헤어루를 만체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다군요. 전화도 없이 갑자기 오셨네. 은우 보고 싶어서 왔다. 민재는 아직 안 들어왔니? 그럼요. 당신 아들 회사에서 제일 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직업인 거 모르세요. 말 끝마다 가시가 돋쳐 있었지만 저는 애쓰 무시하며 들고 있던 쇼핑백들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은우 주려고 사왔다. 그리고 저녁에 민재 들어오면 다 같이 구워 먹으라. 최상급 한우다. 하연은 쇼핑백 안을 건성으로 들여다보더니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 표정은 고마움이 아니라 귀찮은 물건을 떠안은 사람의 것이었죠.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은우, 이제 이런 장난감 가지고 안 놀아요. 그리고 이 오블랜드는 작년에 유행 끝났어요. 그냥 상품권으로 주시면 제가 알아서 살 텐데 왜 자꾸 일을 만드세요? 제 성의는 순식간에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더 대구하지 않고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온통 흰색과 회색으로 꾸며진 집은 깔끔하다 못해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제 돈으로 사준 수천만 원짜리 이탈리아제의 소파 위에는 하연이 벗어놓은 명품 가디건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죠. 벽에는 흔한 가족 사진 하나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비싼 물건을 전시해 놓은 모델 하우스 같았어요. 그 저녁은 먹었니? 아직 안 먹었으면 지금이라도 고기 재워서. 아니에요. 저녁 다 시켜놨어요. 어머니는 그냥 앉아만 계세요. 괜히 주방 어지르지 마시고요. 하연은 제 말을 자르며 소파에 다시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뻘쭉하게 그 맞은편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았죠.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퇴근한 아들 민재가 들어왔습니다. 저를 발견한 민재의 얼굴에 반가움보다 당혹감이 먼저 스치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방금 왔다. 어서 와라. 아이고 피곤해. 여보 나왔어. 민재는 제게 짧게 인사하고는 곧장 하연의 옆에 가 앉아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사연은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말했죠. 왔어. 씻고 와. 음식 거의 다 온대. 그들에게 저는 마치 투명 인간 같았습니다. 곧이어 배달원들이 문을 들락거렸고 식탁 위에는 제가 평생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음식들이 차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연은 그걸 요리라고 부르더군요. 이건 청담동에서 제일 유명한 레스토랑의 해산물 스토예요. 이거 하나에 15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 샐러드는 유기농 채소만 쓰는 곳에서 시킨 건데 드레싱이 특히 맛있을 거예요. 어머니는 이런 거 잘 안 드셔보셨죠? 자랑인지 무시인지 모를 말을 들어가며 꾸역꾸역 저녁을 먹었습니다. 온갖 느끼한 음식들 사이에서 그나마 제 입에 맞는 것은 구석에 놓인 작은 종지의 콩나물 무침이 전부였습니다. 아삭하고 고소한 맛이 어릴 적 시장 골목에서 어머니가 무쳐주시던 바로 그 맛이었어요. 뒤에 이 콩나물은 네가 무쳐니? 맛있다. 제 칭찬에 하연이 피식 웃었습니다. 어머니도 참, 제가 이런 걸 무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것도 반찬 가게에서 사온 거예요. 국산 유기농 콩나물만 쓰는 곳이라 이 작은 거 한 팩에 10,000원도 넘어요.
싼 건 비린내 나고 질겨서 못 먹어요. 그 말은 마치 어머니는 평생 산 것만 드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콩나물만 몇 번 더 집어먹었죠. 식사가 끝나고 과일을 깎아내오자 하연은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참 어머니, 다음 달에 은우 영어 유치원 설명회 가기로 했어요. 강남에서 제일 좋은 곳인데 1년 학비가 한 5천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은우 아빠 월급으로는 택도 없는 거 아시죠? 민재는 제 눈치를 보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여보, 그 얘기는 나중에 어디 있어? 어머니 계실 때 말씀드려야지. 방그레오 어머니 은우 교육 위해서 그 정도는 투자해 주실 수 있죠. 이 집의 모든 대화는 결국 돈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집도 차도 생활비도 모두 제 주머니에서 나갔지만 하연은 그것을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만 가봐야겠다. 벌써 가시게요? 주무시고 가시지.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 하연의 말을 뒤로 하고 현관으로 향하는데 아까 먹었던 그 콩나물 무침이 눈에 밟혀있습니다. 정말 맛있었거든요. 얘야, 그 콩나물 무침 남았으면 좀 싸주려. 입맛에 딱 맞아서 그런다. 제 말에 현관에서 제 코트를 챙겨주려던 하연의 동작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그녀는 잠시 저를 많이 쳐다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실수를 터뜨렸어요. 어머니 지금 그걸 싸달라고요? 그래 남았으면 와 정말 대단하시다. 어머니 그게 얼마짜리인지는 알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민재가 옆에서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헤어보 왜 그래 어머니가 드시고 싶다는데 반찬 하나 가지고 그러자. 하연의 싸늘한 시선이 민재에게로 향했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 당신이 벌어서 이 살림 꾸리는 거 아니잖아. 이건 그냥 콩나물이 아니에요. 저희 집의 자산이에요. 제가 돈 주고 사온 어메, 난 제 자산이라고요. 이걸 아무렇지 않게 공짜로 달라고 하시는 건 어머니가 저희 집 자산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오늘은 콩나물이지만 내일은 저기 있는 소파를 달라고 하실지, 모레는 이 집 문서 내놓으라고 하실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모든 건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받으려는 겁니다. 저희 집 자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악착같이 벌어이룬 내 모든 것을 저 아이는 자기의 자산이라 칭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그 자산을 축내는 불필요한 지출 정도로 여기고 있었죠. 내 아들놈은 제 어미가 이런 모욕을 당하는데도 아내 기회에 눌려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거실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동전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을 열어 안에서 500원짜리 동전 1개, 100원짜리 동전 10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얀과 민재가 보는 앞에서 그 비싼 대리석 테이블 위에 동전을 하나씩 하나씩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잘랑잘랑잘랑. 적막한 거실에 동전 부딪히는 소리 많이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1호 5번의 소리가 끝나고 저는 동전들을 손으로 한번 쓱 밀어 하얀 쪽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여기 1,500원. 이 돈이면 콩나물 무치고도 남는다. 네가 말한 자산 관리 아주 잘 봤다. 앞으로도 그렇게 똑 부러지게 하려. 대말의 하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뒤돌아 아무도 배웅하지 않는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분노나 슬픔 같은 감정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대신 머릿속이 얼음처럼 차갑게 식으며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고 저는 망설임 없이 단축번호 1번을 눌렀습니다. 제 오랜 친구이자 자문 변호사인 김승현 변호사였습니다. 오케이, 보세요. 나야, 박기숙, 내 회장님. 이 밤중에 어쩐 일이십니까? 김 변호사, 내일 아침 가장 빠른 시간으로 약속 좀 잡아야겠어. 내 이름으로 된 모든 재산 목록.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해서 들고 갈 테니 시간 단단히 비워둬요.
네, 갑자기 무슨 전쟁을 시작해야겠어. 내 모든 것을 되찾는 전쟁.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저는 이미 샤워를 마치고 가장 단단하고 값비싼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평생 일궈온 제국을 되찾기 위한 전쟁에 나서는 장수에게 갑옷이려 하듯 제게는 잘 다려진 실크 블라우스와 각 잡힌 트위드 재킷이 그런 존재였죠.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일찍 도착한 김승현 변호사의 사무실은 강남의 가장 높은 빌딩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의 전경 또한 다시 그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제 얼굴을 보더니 평소와 다른 길을 감지한 듯 말없이 따뜻한 차부터 내왔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제 회사의 법률 자문을 맡아온 친구이자 동생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 어젯밤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으시던데 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고 정리한 서류 뭉치를 그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제 명의로 된 부동산 등기, 부등본 주식 및 예금 잔고 증명서, 그리고 아들 부부에게 매달 송금한 내역이 빼곡히 정리된 은행거래 명세서까지. 김 변호사, 나 이 모든 걸 되찾아야겠어요? 되찾다냐? 이게 다 회장님 명의로 되어 있는 자산들 아닙니까? 명의만 내 것이었지. 알맹이는 저들이 다 파먹고 있었다군요. 어제 내가 내 아들놈 집에서 1,500원짜리 콩나물 반찬 하나를 돈 주고 사 먹고 왔습니다. 제 말에 김 변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어젯밤 있었던 일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전해주었죠. 며느리 주하연의 말투, 자산을 운운하던 그 경멸 어린 표정, 그리고 제 어미가 모욕당하는 걸 지켜만 보던 아들놈의 비겁한 침묵까지. 이야기가 끝났을 때 김 변호사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무도한 인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회장님의 뜻이라면 저는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민재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당장 명도 소송 진행해 주세요. 내 집에서 저들을 끌어내야겠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 가게 차려주면서 보증금이랑 인테리어 비용으로 빌려준 돈이 있어요. 차용증도 받아놨고 그것도 당장 갚으라고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넣으세요. 일단 돈주부터 완벽하게 끌어버려야 합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김 변호사는 곧장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법률팀 직원들을 호출해 제 지시사항을 일사불란하게 전달했고 사무실은 순식간에 전쟁을 준비하는 지휘본부처럼 분주해졌습니다. 소장을 작성하고 증거 자료를 정리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오는 이 도시의 불빛들, 그중 어느 하나도 내 피와 땀이 섞이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걸 너무나도 쉽게 당연하게 누려온 저들에게 이제 진짜 세상의 무서움을 가르쳐줄 차례였습니다. 소장 접수는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에서 보낸 서류가 아들 부부에게 도착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저는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빗발치듯 울리는 벨소리를 들으며 저는 이제 저들의 세상이 어떻게 무너져 내릴지 가만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제 예상대로라면 하연은 곧 이성을 잃고 제게 악을 쓰며 달려들어야 정상이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녀에게서는 감정적인 반응이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폭풍전이야처럼 모든 것이 고요했죠. 그 침묵이 어쩐지 불길하게 느껴지기 시작할 때쯤 김 변호사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회장님, 방금 피고 측에서 답변서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도 선임했다고군요. 그래요, 뭐라고 하던가요? 잘못했다고 빌더라고 하던가요? 아닙니다, 회장님,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심각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죠.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주하연이라는 여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치밀하는 상대였습니다. 잠시 후 김 변호사가 이메일로 보내온 답변서 내용을 확인하고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원고 박희수의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아파트와 대역은 반환을 요구하는 금원은 수년 전 원고가 피고들 박민재 주하연에게 중요한 재산의 일부입니다. 당시 원고는 자발적인 의사로 증여의 뜻을 밝혔으며 피고들은 이에 따라 적법하게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까지 모두 마친 바 있습니다.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증여라니. 내가 내 평생 누구에게 공짜로 무언가를 줘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증거로 제출한 증여계약서에 찍힌 선명한 제 인감 도장이었습니다. 위조된 것이 아니었어요. 제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된 법인 설립 때부터 사용해온 바로 그 인감이었습니다. 김 변호사,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나는 저런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준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아마 아드님이 회장님 몰래 인감 도장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계약서 양식 자체는 간단하니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세무서에 신고까지 마쳤다는 건 처음부터 아주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뜻입니다.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몇 달 전 민재가 회사 일로 급하게 필요하다며 제 인감 도장을 빌려간 적이 있었어요. 저는 아들이 하는 말이니 의심 없이 내주었고 그 길로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전호는 제 뒤통수를 치기 위한 서류를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분명 주하연이 있었겠죠. 그날 밤 하연에게서 처음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으려다 무슨 말을 하는지 드러나 보자는 생각에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하연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심지어 저를 비우는 듯한 여유까지 느껴졌어요. 어머니 답변서는 잘 받아보셨어요. 변호사 비용이 꽤 비싸던데 괜한데 돈 쓰신 거 아니에요. 일 짓이냐 제 짓이라니요 무슨 말씀을? 저희는 그냥 어머니가 주신 선물을 감사히 받았을 뿐이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저희 자산으로 등록했을 뿐이에요. 뭐가 문제죠? 아, 혹시 기억이 잘 안 나세요? 그럴 수 있어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주하연 왜요? 어머니 이제 와서 아까우세요? 하지만 어쩌죠. 이미 법적으로는 완벽하게 저희 소유인데 어머니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셨죠. 맞아요. 저희도 공짜로 받은 거 아니에요. 민재 씨가 어머니 아들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옆에 있어준가. 제가 어머니 면을 이 노릇해주면서 비위 맞춰드린가.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번 뻔하고 오만한 말투. 저는 가까스로 분노를 억누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보자. 네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똑똑히 지켜볼 테니 그러시든가요? 아, 그리고 민재 씨한테는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다 저조차고 한 일인데 자기 엄마한테 미안해서 요즘 잠도 잘 못 잤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마누라 말은 들어야 팔자가 피는 거려. 안 그래요, 어머니. 하연은 제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과 자존심,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까지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전쟁에서 절대로 질 수 없었습니다. 첫 변론 기일이 잡히고 법원으로 향하는 아침은 유난히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가장 어둡고 단호한 색의 정장을 꺼내어 버립니다. 화장도, 장신구도 최소한으로 줄였죠. 지금부터 저는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되었습니다. 오직 냉철한 이성과 흔들림 없는 눈빛만이 제 무기였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아들네 외와 마주쳤습니다. 민재는 제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고 하연은 보란 듯이 민재의 팔짱을 끼고는 제게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마치 승리를 확신하는 개선 장군처럼 당당한 모습이었죠. 법정안은 생각보다 더 차갑고 건조한 공간이었습니다. 료준폰 천장과 딱딱한 나무 의자,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판사의 자리까지. 그곳에서는 인간적인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저는 원고석에, 아들네 외는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불과 몇 미터의 거리였지만 우리 사이에는 결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김 변호사가 먼저 일어나 명도 소송과 대여금 반환 청구의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그의 말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모든 신경은 피고석에 앉아 있는 하얀에게 쏠려 있었죠. 그녀는 조금 더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재판 과정이 흥미롭다는 듯 여유로운 표정으로 재판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피고 측 변론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얀이 고용한 변호사는 젊고 아주 야심만만해 보이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장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수금도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권경하는 재판장님, 본 소송의 핵심은 증여냐 아니냐의 범위적 다툼이 아닙니다. 그의 말에 법정안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저 역시 무슨 소리를 하려는 건가 싶어 귀를 기울였죠. 본질은 고령의 원고 박희승 여사의 현재 정신 건강 상태에 있습니다. 순간 법정안이 조용히 술 넘였습니다. 김 변호사가 벌떡 일어나 재판장님, 피고 측의 발언은 명백한 인신공격이며 본 사건의 쟁점과 무관합니다. 뭐라고 항의했지만 판사는 조용히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하얀 측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원고가 최근 몇 년간 점진적인 인지능력 저하를 겪어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본인 스스로의 의지로 행했던 증여라는 법률 행위를 현재에 와서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들과 며느리, 이를 자신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파렴치한으로 오인하여 본 소송을 제기한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저 인간이 나를 정신이 온전치 못한 노인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려왔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여기서 흥분하는 순간 저들의 계략에 말려드는 것이었으니까요. 피고들은 그동안 원고의 건강 상태를 염려하여 외부에 알리지 않고 묵묵히 봉양해 왔습니다. 하지만 원고의 상태는 점점 심각해져 이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입니다. 이는 단순한 가족 간의 다음이 아닌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한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의 말은 너무나도 유창하고 심지어는 비장하기까지 해서 법정 안의 사람들은 정말로 제가 아픈 사람인 것처럼 동정의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연은 어느새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슬픈 표정을 연기하고 있었죠. 완벽하게 짜인 한 편의 연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극의 클라이맥스는 증인석에 제 아들 박민재가 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판사가 민재에게 몇 가지를 묻자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에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증인 어머니인 원고와 평소 관계는 어땠습니까? 네, 좋았습니다. 어머니는 늘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소송까지 오게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민재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한 방울 뚝 떨어뜨리며 준비된 대사를 읊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어머니께서 요즘 많이 변하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저는 그 안에 숨겨진 거짓과 비겁함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최근 드러날잖아. 약속을 자주 잊으시고 예전 일들을 자꾸 꺼내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감정 기복이 아주 심해지셨어요. 별거 아닌 일에 갑자기 화를 내시거나 저희를 알아보지 못하고 누구냐고 물으신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거짓말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언제 저놈을 알아보지 못한 적이 있었단 말일까? 제가 언제 날짜를 잊어버렸단 말입니까? 제 모든 것을 걸고 저놈을 키워냈는데 이제 와서 저를 치매 노인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 손으로 낳고 기른 아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증인은 어머니가 과거의 아파트와 가게 자금을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를 갑자기 집에서 나가라고 하시고 가게 돈을 갚으라고 하시는 것도 아마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서 현실과 과거를 혼동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정말 어머니가 걱정됩니다. 민재는 끝내 오열하며 주저앉고 하연은 달려가 그를 부축하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법정은 순식간에 아픈 어머니를 걱정하는 효심 깊은 아들, 내외의 심팍은 무대가 되어버렸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피 눈물이 나는 것 같았지만 끝까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연극이 끝나자 하연 측 변호사가 마지막 수혜기를 박았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저희는 피고들의 어머니이자 본 소송의 원고인 박희승 여사에 대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본 소송의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의 정신감정을 재판부에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성년 후견 정신감정 그 단어들이 제 심장의 비수처럼 나가면 박희승의 비수처럼 나라와 박희승의 비수는 본 소송의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의 정신감정을 재판부에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성년 후견 정신감정 그 단어들이 제 심장의 비수처럼 나라와 박희승의 비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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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는 나라와 박희승의 비수는 나라와 박희승의 비수는 나라와 박희승의 비수는 비수는 나라와 박희승의 비수는 비수는 나라와 박희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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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는 비수는 나라와 박희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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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는 나라와 박희승의 비수는 비수는 나라와 박희승의 비수는 나라와 박희승의 비수는 나라와 박희승의 비수는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치매 환자 취급을 받은 날 이후 제 일상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하연의 공격은 법정 밖에서 더욱 교묘하고 악랄하게 시작되었죠. 그녀는 저를 정말로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 정신감정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아내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와 보니 제가 수십 년간 애지중지 갖고 온 거실의 난초, 화분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안방 벽에 걸려있던 남편의 영정사진이 거꾸로 뒤집혀 있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덜컥 겁이 났습니다. 혹시 내가 정말 밤사이에 기억을 잃고 이런 짓을 한 건 아닐까 하는 끔찍한 의심이 들었죠. 하지만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잔벼가 굵은 제 감각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의도를 가진 공격이라는 것을요. 저는 곧장 집안 곳곳에 소형 녹화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거실과 안방, 그리고 현관까지 저들의 비열한 꼬리를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며칠 뒤 카메라에는 예상했던 인물이 찍혔습니다. 하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외출한 틈을 타 민재에서 받아낸 비밀번호를 누르고 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태연하게 주방으로 가 제가 가게가 든죠. 객한 곤잠 세트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는 유유히 사라졌죠. 그 영상을 확인하는 순간 저주였습니다. 법정에서의 싸움도 저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연은 자신의 친구들을 증인으로 내세웠습니다. 하나같이 명품으로 휘감은 그 여자들은 증인석에 앉아 마치 입이라도 맞추듯 똑같은 거짓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네, 예전에 박희승 여사님 댁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저희를 전혀 못 알아보시고 누구냐고 물으셔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배웠을 때도 방금 하셨던 말씀을 몇 분 뒤에 또 하시더라고요. 저희 길이 어머님 건강이 좀 안 좋으신가 봐 하고 걱정했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날카롭게 반대 신문을 했지만 그들은 저희는 그냥 보고 느낀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라며 뻔뻔하게 발뺌했습니다. 그들의 위증으로 인해 재판부의 분위기는 점점 더 저를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확신하는 쪽으로 기울어갔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고립되고 있었죠.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거대한 거짓의 성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소송 서류들을 뒤적이다가 문득 깊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내가 평생을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온 결과가 고작 이곳인가. 내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내 재산을 빼앗기 위해 정신병자 취급이나 당하려고 등받은 살아왔던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아주 잠깐, 정말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한 장면이 떠오른 것이 몇 년 전 하연이 친구들과 함께 제가 차려준 그 카페에 앉아 수다를 떨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마침 근처를 지나가다 정신하다가 정이 들고 저는 그때 마침 근처를 지나가다 잠시 들러 커피 값이라도 보태줄 생각이었죠. 하지만 카페 안으로 들어서렸던 순간 안에서 들려오는 하연의 목소리에 발을 멈췄습니다. 야, 우리 시어머니는 그냥 걸어다니는 ATM이야. 비밀번호만 몇 번 눌러주면 돈이 술술 나오는데 뭐 가끔 업데이트가 느려서 답답할 때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끌쓸만해.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이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고 하연은 의기양양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니들도 시집갈 때 잘 봐. 남편만 보지 말고 확인해야 하는 거야. 그게 진짜 결혼 정보라고. 저도 그 뒤로 모른 척으로 일수로 모른 척했습니다.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가 다시 머리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래, ATM 기들에게 나는 그저 돈 나오는 기계에 불과했지. 저는 그날 밤 하연의 친구들 얼굴을 하나씩 떠올려 보았습니다. 법정에서 위증을 하던 그 뻔뻔한 얼굴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 끼어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흘금거리던 한 아이의 얼굴이 기억났습니다. 이름은 차유준. 하연의 친구들 중 가장 형편이 어려워 늘 하연에게 무시당하고 따라다녀서 우울해하다. 입고 하연의 명품 가방을 들어주며 신년 노릇을 하던 바로 그 아이. 어쩌면 저 아이가 이단 돌파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연에게 억눌려 지내면서도 그 눈빛에는 늘 무언가 불만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저 아이라면 하연의 진짜 모습을 담으면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저는 다음날 아침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 사람 하나만 좀 알아봐줘요. 이름은 차유진, 주하연. 친구인데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연락처까지 최대한 빨리, 그리고 최대한 조용하게. 수화기 너머에 김 변호사는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패배감에 젖어있던 어제와는 달리 새로운 사냥감을 발견한. 아니면 돈이라도 받았어요? 아니에요.
돈 같은 거 절대 안 받았어요. 그냥 하연이가 자기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제가 이 바닥에서 다시는 일 못하게 만들겠다고 협박했어요. 예전에 제가 하연이한테 급해서 돈을 좀 빌린 적이 있었는데 그걸로 계속 저를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습니다. 역시 돈이 문제였습니다. 주하연은 친구의 약점을 틀어주고 그것을 이용해 법정에서 위증까지 시킨 것이었죠. 정말이지 구역질이 나는 아이였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 건가요? 주하연이 던져주는 빵 부스러기나 받아먹으면서 그림자처럼 네 인생이잖아. 왜 네 인생의 주도권을 그런 애한테 넘겨주고 살아? 억울하지도 않아요. 제 말에 유진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식당 구석에서 작은 어깨를 들썩이며 한참을 서럽게 울더군요. 저는 그녀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참 뒤 눈물로 버벅이 든 얼굴을 든 그녀에게 저는 준비해온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유진은 의아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죠. 이 안에 이럴 게 들어있어요. 현금으로 유진의 눈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네, 이럴게요. 그래요. 이럴 그 돈으로 빚부터 갚아요.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는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리든 아니면 기술을 배우든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 누구의 협박도 눈치도 보지 말고.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몇 년 전 카페에서 주하연이 나를 ATM기라고 불렀던 날, 그날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 나한테 넘겨요. 그리고 법정에 와서 주하연이 이게 위증을 교사하고 협박했다는 사실을 전부 다 증언해줘요. 유진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하연이가 알면 저 정말 죽어요. 그 애는 정말 무서운 애요. 내가 지켜줄게요. 내가 약속하지. 주하연이 다시는 유진 씨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이 나라 법의 이름으로 완벽하게 격리시켜주겠습니다. 그리고 법정 증언이 끝나면 유진 씨가 원하는 곳 어디든 멀리 떠나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요. 이 돈은 그 첫 걸음일 뿐이에요. 저는 그녀의 손 위로 제 손을 겹쳐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유진 씨, 이건 그냥 돈이 아니에요. 이건 네가 잃어버렸던 인생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야. 평생 주하연의 노예로 살면서 비참하게 썩어갈 건지 아니면 이 손을 잡고 지옥에서 빠져나올 건지 이제 네가 선택해요. 시간은 많이 주지 못합니다. 내일까지 연락 줘요.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국밥값까지 계산하고 식당을 나오면서 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선택의 공은 이제 완벽하게 그녀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녀가 제 손을 잡는다면 저는 그녀에게 새로운 세상을 선물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거절한다면 저는 또 다른 방법을 찾을 뿐입니다. 저는 결국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요. 차 유진에게 마지막 통첩을 보는 다음 날, 저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정신 감정을 받기 위해 회색빛의 거대한 대학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으로 들어서는 발걸음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무겁기만 했습니다. 내가 내 정신이 온전하다는 것을 생판남인 의사 앞에서 증명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견딜 수 없는 굴욕이었죠. 내 인생 전부가 시험대에 오른 기분이었습니다. 진료 과목이 정신건강의학과라는 판맛 앞에서 저는 잠시 심호흡을 했습니다. 괜찮아. 박희수, 너는 미치지 않았어. 진짜 미친 건 저들이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진료실은 생각보다 더 차갑고 정돈된 공간이었습니다. 책장에는 두꺼운 의학 서적들이 빈틈없이 꽂혀 있었고 의사의 책상 위에는 제 소송 기록과 아들 민재의 거지 증언이 담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는 저를 보자마자 아주 정중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메스처럼 저의 모든 것을 해부하고 분석하려는 듯 번뜩이고 있었죠. 박희수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담당 의사 최진혁입니다. 오늘 진행될 감정은 어떤 판정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라 박희수님의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니 부디 편안한 마음으로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저는 그 안에 숨겨진 날카로운 의도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의 방어 기제를 무너뜨리고 무의식 중에 나오는 말과 행동을 통해 허점을 찾아내려는 것이겠죠. 네, 의사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조금 더 위축되지 않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그의 맞은편 의자에 깊숙이 앉았습니다. 그는 서류를 뒤적이며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서류를 보니 아드님께서 어머님의 기억력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더군요. 예를 들어 최근에 있었던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시거나 과거의 일을 현재의 일처럼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요. 본인께서 느끼시기에는 어떠신지요? 예상했던 공격이었습니다. 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어제 점심으로 뭘 먹었는지, 그저께 만난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는 가끔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아마 그건 제 나이에 누구라도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죠. 하지만 저는 며느리가 제게 콩나물 무침값 요구했다는 사실과 아들이 제 인감도장을 훔쳐 제 전 재산을 자기 아내에게 증여했다는 서류를 꾸미었다는 사실은 죽어서도 잊지 못할 겁니다. 이 정도면 기억력에 큰 문제는 없는 것 아닐까요? 제 대답에 최 의사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전보다 쉽게 화를 내거나 눈물을 보이는 등 감정의 기복이 커졌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사 선생님, 혹시 자식을 키워보셨습니까? 저의 역질문에 최 의사는 잠시 머뭇거리다. 네, 아들 하나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야기가 쉽겠군요. 만약 선생님의 아들님이 선생님의 전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법정에서 우리 아버지는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고 거짓말을 한다면 선생님께서는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습니까? 아마 저처럼 화가 나고 피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 감정 조절 능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배신과 모욕가 앞에서 분노하지 않는 것이야 말로 감정이 마비된 사이코패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최희 의사는 더 이상 저의 감정 상태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몇 가지 인지능력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도형을 보여주고 똑같이 그려보게 하거나 연관성 없는 단어들을 여러 개 들려주고 잠시 뒤에 기억해 내게 하는 식이었죠. 저는 평생을 숫자를 다루고 계약서를 검토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 정도의 테스트는 제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과제를 막힘없이 오히려 그가 예상한 시간보다 훨씬 더 빨리 끝마쳤습니다. 테스트가 끝나자 그는 자세를 고쳐 앉고는 마지막으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희숙님 기록을 보면 아드님 내외와 극심한 갈등을 겪고 계십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관계는 쉽게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이 모든 것을 용서하고 예전처럼 다시 화목하게 지낼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시는지요? 그것은 저의 관계, 회복 의지와 현실 판단 능력을 동시에 떠보려는 교묘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썩은 사과는 상자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사과를 썩게 만듭니다. 그럴 땐 썩은 사과 하나를 버리는 것이 나머지 사과들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저는 제 남은 인생이라는 과의 상자를 지키고 싶은 겁니다.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상처를 치료할 생각은 있지만 이미 통째로 썩어버린 과일을 다시 상자에 담으로 생각은 추후도 없습니다. 그건 화목이 아니라 공료를
뿐이니까요. 1시간 반에 걸친 길고 긴 감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진료 실문을 열고 나오자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우를 혼자 온몸으로 막아낸 듯한 탈진 상태였죠.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데 저 멀리서 주하연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제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는 듯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 나타난 것이었죠. 하연은 제 앞에 서더니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며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병원 복도 전체에 울릴 만큼 컸습니다. 어머니 검사 힘드셨죠? 아이고, 제가 진작 와서 옆에 있어 드렸어야 했는데. 민재 씨가 말려서 정말 죄송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아픈 시어머니를 챙기는 착한 며느를 향한 동정과 안쓰러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연은 보란듯이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어머니 왜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저 하연이잖아요. 이제 정말 저도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어떡하면 좋아?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세요? 우리 어머니 괜찮으시대요? 그녀의 가증스러운 연극의 구역질이 치미로 올랐습니다. 저는 여기서 소리를 지르거나 그녀를 뿌리쳐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원하는 그림이었으니까요. 저는 잡힌 손을 빼내는 대신 오히려 그녀의 손을 맞추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인자하고 슬픈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만 들릴 정도로 작게 속삭였습니다. 얘야, 네 연기 돈 내고 보기에는 너무 아깝구나. 차라리 배우를 하지 그랬더니 그랬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성공했을 텐데. 제 말에 하연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뱀처럼 번뜩이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다시 슬픈 표정으로 돌아와 저를 부축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조용히 밀어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녀를 지나쳐 저를 동정어리게 쳐다보는 사람들을 지나쳐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걸음으로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 대고 어머니 같이 가요? 뭐라고 외치는 하연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제 자신과의 싸움에서 그리고 저 악마 같은 면을 이와의 싸움에서 완벽하게 승리했습니다. 정신 감정을 받은 후 며칠 동안 저는 폭풍 전야와 같은 고요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차유진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법원에서도 감정 결과에 대한 통보가 오지 않았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이 그날일까 하는 기대로 하루를 시작했다가 해가 지면 실망감과 불안감에 휩싸여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차유진이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꿔 주하연의 편히 서기로 한 것은 아닐까, 혹은 하연이 내가 유진과 접촉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그녀에게 무슨 해코지라도 한 것은 아닐까. 온갖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를 괴롭혔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김승현 변호사의 사무실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그는 저를 볼 때마다 회장님, 너무 조급해 하시면 오히려 일을 그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길을 묵묵히 가면 됩니다. 라며 저를 안심시켰죠. 그는 차유진이라는 변수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저의 정상적인 사회 및 경제 활동을 증명할 자료들을 산 더미처럼 모으고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 몇 년간 참석했던 각종 세미나와 포럼에 참석기로 새로 체결한 투자 계약서들, 그리고 제 이름으로 기부한 사회단체의 감사 편집까지. 그는 저의 모든 활동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인지 능력이 저하된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수준의 판단력이라는 것을 증명할 서면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노력을 보며 잠시 마음의 위안을 얻기도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간접적인 증거들만으로는 저들이 쳐놓은 치매라는 거대한 프레임을 깨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요 아들의 눈물 젖은 거짓 증언과 여름형의 위증이 만들어낸 아픈 어머니라는 이미지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단번에 뒤집을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 바로 주하연의 진짜 목소리가 필요했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하루 이틀 지나면서 저는 거의 포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차유진은 결국 돌아오지 않는구나. 1월이라는 돈도 새로운 인생이라는 기회도 주하연이라는 악마에 대한 공포를 이기지는 못했구나. 그렇게 모든 희망을 내려놓으려던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간, 제 휴대폰이 짧게 진동하며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매일 밤 11시 마포대교 남단 아래 주차장 제일 안쪽 기둥옆 늦지 마세요. 차유진이었습니다. 심장이 발끝에서부터 다시 쿵쿵거리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시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인내심을, 그리고 이 싸움에 대한 제 진심을. 다음 날 밤, 저는 약속 시간에 맞춰 차를 몰았습니다. 강변북로를 달리며 바라보는 서울의 야경은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 아슬아슬했죠. 약속 장소인 마포대교 아래 주차장은 인적 하나 없이 으슥했습니다. 제일 안쪽 기둥 옆에 차를 세우고 비상등을 켜자 어둠 속에서 그림자처럼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전부 가린 차유진이었죠. 그녀는 주변을 살핀 제 차 조수석에 재빨리 올랐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하연이가 제가 자기를 배신할까봐 계속 감시하고 있었어요. 오늘 겨우 따돌리고 나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가는 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죠. 괜찮아요. 호와줘서 고마워요. 저는 말없이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봉투를 받아든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저한테 이걸 다 주시는 거예요. 약속이니까요. 돈은 이미 유진 씨 이름으로 된 차명 계좌에 모두 입금해 두었습니다. 그 서류는 상과 소유권에 대한 것이고요. 이제 유진 씨는 자유예요. 제 말에 그녀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소리 없이 울다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작은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제가 그토록 기다렸던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마지막 무기였습니다. 왜 녹음했었어요? 하연이와의 모든 대화를. 저의 질문에 유진은 눈물을 닦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하연이는 자기가 한 말을 쉽게 뒤집고 모든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아이거든요. 걔 옆에서 살아남으려면 모든 걸 기록해두는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하거나 자기가 한 부탁을 제가 멋대로 한 것처럼 만들 때 증거로 보여주려고요. 그런데 녹음이 쌓이다 보니 알게 됐어요. 이건 그냥 살아남기 위한 기록이 아니라 주하연이라는 인간이 얼마나 괴물인지를 증명하는 범죄 기록이라는 걸요. 그녀는 USB를 제 손에 꽉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 안에 다 있어요. 여사님을 ATM기라고 부르던 날의 대화. 저한테 법정에서 거짓말하라고 시키면서 협박하던 대화. 심지어는 민재 오빠,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어떻게 구슬려서 여사님 인감도장을 훔치게 만들었는지까지 자랑처럼 떠들던 내용도 전부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것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부디 이걸로 그 애를 지옥으로 보내주세요. 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게요. 내가 약속할게요.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차유진을 보는 후 저는 곧장 김승현 변호사의 사무실로 차를 몰았습니다. 한밤중이었지만 그는 제 전화를 받고 사무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우리는 초조한 마음으로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ATM기라고 이름 붙여진 파일을 열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함께 주하연의 기분 좋은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야, 근데 너네는 시어머니가
진짜 문제다. 우리 시어머니는 그냥 걸어다니는 ATM기 수준이라니까. 진짜 편해. 우와, 부럽다. 어떻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긴. 그냥 버튼만 잘 눌러주면 되지. 어머니, 우리 은우가요. 어머니, 민재 씨가 요하면서 불쌍한 표정. 지어주면 게임 끝이야. 바로 다음날 통장에 따박따박 꽂힌다니까. 근데 그 기계가 좀 구형이라 가끔 에러가 나. 자꾸 옛날 이야기하면서 우리 라이프 스타일에 간섭하려고 하거든. 그래서 이번에 싹 다 포맷다고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려고 변호사 쓰는데 돈 좀 들긴 했는데 뭐 기계 하나 새로 사는 값이라고 생각해야지. 근데 민재 오빠는 뭐래? 자기 엄마인데 민재 씨 그 사람은 내가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아바타 같은 거야. 내가 울면서 자기야 어머님이 나 이렇게 무시하는데 자기가 내 편 안 들어주면 나 은우 데리고 나갈 거야 하면 바로 꼬리 내리고 내 말도 꽤 돼 있어. 이번에 인감도장 훔쳐오게 할 때도 그렇게 했지. 아주 죽는 소리를 하더라고. 그래도 어쩌겠어. 마누라 말을 잘 들어야 집안이 편한 걸 안 그래. 녹음이 끝났을 때 사무실 안은 얼음물을 끼한 진듯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분노로 턱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저는 오히려 기이할 정도로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까요? 김 변호사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회장님 이겼습니다. 이건 그냥 이긴 게 아니라 저들을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킬 수 있는 핵폭탄입니다. 그래요.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수많은 불빛들, 저는 그 불빛들을 향해 조용히 선언했습니다. 김 변호사, 이제 저 시끄럽고 고장난 ATM기 전원을 내릴 시간입니다. 다시는 켜지지 않도록 아주 영원히 제 손에는 이제 법정의 모든 거짓을 불태워버릴 강력한 화염 방사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다음 재판은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저 오만하고 어리석은 것들을 위한 아주 거대하고 화려한 심판의 날이 드디어 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마지막 변론 기일이 열리는 법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이례적으로 평온한 마음이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저를 짓눌러왔던 불안과 분노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확신 많이 남아 있었죠. 오늘 저들의 거짓된 연극은 막을 내릴 것이고 저는 그 무대의 가장 좋은 좌석에서 모든 것을 지켜볼 것입니다. 제 손에 들린 작은 USB, 그 안에는 저들의 가면을 산산조각 내 진실의 목소리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법정 복도에서 마주친 주하연의 얼굴에는 승리감마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값비싼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마치 패션쇼에라도 온 듯 당당한 걸음걸이로 제 앞을 지나쳤습니다. 저를 흑급 쳐다보는 그 눈빛에는 이제 곧 모든 게 내 것이 될 텐데 불쌍한 노인네에 하는 조롱이 가득 담겨 있었죠. 제 아들 박민재는 그런 아내 뒤를 영혼이라도 팔아버린 사람처럼 힘없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곧 부서져 내릴 모랄성을 보며 분노할 필요는 없는 법이니까요. 재판이 시작되고 법정 안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먼저 하연 측 변호사가 일어나 최종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유창한 말솜씨로 저를 현실과 과거를 구분하지 못하는 판단력이 흐려진 노인으로 몰아갔고 아들 내외를, 그런 어머니를 끝까지 봉양하려는 효심 깊은 자식으로 포장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제가 제출했던 모든 반박 자료들마저 기억의 왜곡으로 인한 비합리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해버렸죠. 방청석에서는 간간히 저를 향한 동정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저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드디어 저의 측 최종 변론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승현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장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비장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측은 지금까지 원고를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으로 몰아가며 이 사건의 본질을 흐려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동정심 뒤에 숨겨진 탐욕스러운 약탈자의 모습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김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피고석에 앉은 하연과 민재를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와 증언만으로는 저들의 추악한 민낯을 완벽하게 증명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피고 주하연은 너무나도 치밀하고 교활하며 피고 박민재는 어미를 팔아 넘길 만큼 피고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재판장님, 세상의 모든 범죄는 결국 흔적을 남기는 법입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숨기려 해도 진실의 목소리는 결국 새어나오기 마련이죠. 그 순간 김 변호사는 품 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재판장님, 본 사건의 모든 진실이 담겨 있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 안에는 피고 주하연이 자신의 친구와 나누었던 대화 내용이 녹음된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이 증거를 통해 피고들이 얼마나 계획적으로 원고의 재산을 편취하려 했는지, 그리고 이 법정을 얼마나 기만해 왔는지가 명백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하연 측 변호사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재판장님, 이해 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녹음 파일은 증거로 채택될 수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 도청이며 사생활 침해입니다. 하연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것이 무엇인지 본능적으로 알아차린 것이었죠. 법정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방청석은 술 넘였고 기자들은 쉬울 새 없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 댔습니다. 판사는 하게 법봉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정숙, 모두 정숙하시오. 법정이 조용해지자 판사는 김 변호사를 향해 물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 해당 증거의 입수 경위를 설명하시오. 네, 재판장님. 이 녹음 파일은 피고 주하연의 지인이자 피고의 강요와 협박에 의해 법정에서 위증을 해야만 했던 차유진 씨가 직접 제보한 것입니다. 그녀는 피고의 계속되는 협박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대화를 녹음해 왔으며 양심의 가책을 느껴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차유진 씨의 자필 진술서와 함께 증인 출석 의사까지 확인한 상태입니다. 판사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곧 결단을 내렸다는 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피고 측의 이의를 기각합니다. 증거를 재생하도록 하시오. 그 순간 하연은 안 돼 하고 작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법원의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기 시작한 자신의 목소리에 그대로 묻혀버렸습니다. 야, 우리 시어머니는 그냥 걸어다니는 ATM이야. 진짜로 비밀번호만 몇 번 눌러주면 돈이 술술 나오는데 뭐. 자신의 경박하고 오만한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지자 하연의 얼굴에서 피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귀를 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죠.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민재 씨, 그 사람은 내가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아바타 같은 거야. 내가 울면서 자기야, 어머님이 나 이렇게 무시하는데 자기가 내 편 안 들어주면 나 은우 데리고 나갈 거야 하면 바로 꼬리 내리고 내 말도 꽤 돼 있어. 이번에 인감도장 훔쳐오게 할 때도 그렇게 했지. 그 대목에서 민재는 흐흐하는 소리와 함께 그대로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의 비참한 무너짐을 저는 아무런 감정 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아, 근데 요즘 그 기계가 자꾸 고장나려 해서 골치 아프긴 해. 자꾸 옛날 이야기하고 우리 사는 방식에 간섭하려고 하고 조만간 싹 다 포맷하고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어야지. 변호사 쓰는데 돈 좀 들긴 했는데 뭐 기계 하나 새로 사는 값이라고 생각해야지. 기계 하나 새로 사는 값. 그 마지막 말이 법정 안에 메아리 쳤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지켜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경악과 분노의 탄식이 터져 나왔고 하연 측 변호사는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서류만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판사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돌처럼 차갑게 변해 있었죠. 모든 녹음이 끝나고 법정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변호사는 그 침묵을 깨고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고 단호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모든 진실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피고 주하연은 처음부터 원고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했으며 남편인 피고 박민재를 조종하여 원고의 인감을 절취하고 증여 계약서를 위조했습니다. 또한 본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원고를 치매 환자로 매도하고 지인을 협박하여 법정에서 위증을 교사하는 등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저를 돌아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원고 박희승 여사는 피고들의 주장처럼 정신이 온전치 못한 노인이 아닙니다. 그녀는 평생을 정직하게 일해 자수성관 위대한 어머니이자 이 사회에 존경받아 마땅한 사업가입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그런 어머니의 사랑과 신뢰를 배신하고 그녀의 인생 전부를 모욕하고 짓밟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피고석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에 저희는 원고의 모든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즉시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피고 주하연을 소송사기 미수미 위증 교사 혐의로, 피고 박민재를 사문서 위조 미철도 위증 혐의로, 그리고 이 법정에서 거짓을 말한 모든 증인들을 위증죄로 즉각 고소하는 바입니다. 부디 법의 이름으로 저파렴치한 자들에게 가장 엄중한 심판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 변호사의 외침이 끝났을 때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는 날 법정은 진한 번관은 사무한한 분위기였습니다. 호기심과 동정으로 가득 찼던 방청석은 이제 차가운 경멸과 분노로 채워져 있었고 피고석에 앉은 주하연과 박민재는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그들의 곁에는 값비싼 변호사 대신 나라에서 지정해준 국선 변호인이 힘없이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판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경 너머의 차가운 눈으로 피고들을 내려다보며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안에는 법의 준엄함과 인간적인 분노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피고 주하연 박민재에 대한 선고를 시작한다. 판사는 먼저 명도 소송과 대여금 반환 청구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원고 박희숙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피고들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즉시 원고에게 인도하고 원고로부터 대여한 사업 자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법정 이자를 즉시 상환하라. 소송 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심판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판사는 판결문을 넘기고 그들의 형사적 책임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본 법정은 피고들이 원고의 재산을 편취하기 위해 저지른 일련의 행위들이 단순한 가족 간의 다움을 넘어 우리 사회의 근간인 신뢰와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판단한다. 그는 하연을 향해 말했습니다. 피고 주하연 피고는 시어머니이자 은인인 원고를 고장난 ATM기에 비유하며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남편을 사주하여 인감을 절취하고 사문서를 위조하는 범죄를 주도하였다. 또한 법정에서 승소하기 위해 원고를 정신병자로 매도하고 지인을 협박하여 신성한 법정에서 거짓을 말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숙인 민재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피고 박민재 피고는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그 어떤 책임도 다하지 않았다. 어미가 모욕당하는 것을 방관하고 아내의 범죄에 동조하여 제 손으로 어미의 등에 칼을 꽂았다. 현련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한 그 비겁함은 그 어떤 범죄보다도 무겁다 할 것이다. 판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마지막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에 본 법정은 피고 주하여에게 소송사기 미수 위증 교사 절도, 교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을 피고 박민재에게 사문서 위조,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피고 주하연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 자리에서 법정 구속한다. 판사가 법봉을 내리치는 순간 하연은 억울해요. 이건 말도 안 돼. 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악은 법정 경위들에게 양팔이 붙으면서 그대로 끝이 났습니다. 은색 수갑이 그녀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그녀는 저를 향해 악에 받친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박희숙, 너, 내가 나가서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도 네 돈도 내가 전부 다 불태워버릴 거라고. 그녀의 저주는 차가운 철문 뒤로 사라지면서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민재는 안이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광경을 마치 먼 나라의 연극을 보듯 무표정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오자 수많은 기자들이 제게 몰려들었습니다. 박희숙 회장님, 지금 심경이 어떠십니까? 아드님을 용서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는 그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김 변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준비된 차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망연자실하게 법원 계단에 앉아있는 민재의 초라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를 향해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출발해요. 그날 이후 저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법원의 집행관들과 함께 아들 내외가 살던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비밀번호는 이미 바뀌어 있었지만 집행관이 데려온 열쇠공이 몇 번 끊긴 거리자 현관문은 허무하게 열렸습니다. 집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하연이 구속되기 전 분노에 차 모든 것을 부수고 뒤엎은 오은 듯 했습니다. 제가 사준 고가의 가구들은 칼로 그어져 있었고 벽에는 붉은 립스틱으로 저조한다는 글씨가 쓰여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집행관에게 그들의 남은 짐들을 모두 창고로 옮기라고 지시할 뿐이었죠. 턱 빈 집을 둘러보며 저는 이곳에 처음 입주하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민재의 손을 잡고 하연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제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라 하고 말했던 제 자신의 모습이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행복. 저는 그들에게 제 모든 것을 내어주며 행복을 빌었지만 그들은 그 행복을 스스로 걷어다 버렸습니다. 며칠 뒤 모든 것을 잃은 민재가 비에 젖은 생쥐꼴로 제 회사로 비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제 비서에 만류를 뿌리치고 사장실 문을 열고 들어와 제 앞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하연이 좀 꺼내주세요. 제가 평생 어머니 발 씻겨드리면서 살겠습니다. 제발요. 그는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물에서 저는 단 한 톨의 진심도 후회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이 불편하고 끔찍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 마누라를 감옥에 보낸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너야. 네가 조금이라도 남자 구실, 자식 구실을 했더라면 네 아내가 저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았겠지. 네 죗값은 네 마누라 옷바라지 하면서 평생을 후회하며 사는 거다. 저는 보안팀을 호출해 그를 끌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어머니, 어머니 하고 절규하며 짐짝처럼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아들의 번호를 제 인생에서 영원히 삭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김 변호사를 통해 법정에서 위증을 했던 하연의 친구들에게도 법적인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위증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사회적인 비난 속에서 각자의 일자리를 이루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부러지고 뒤틀렸던 것들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 원래의 모습으로 맞춰지고 있었죠.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단 한 번도 망설이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당연한 과정을 뿐이었습니다. 모든 법적인 절차가 끝나고 제 삶에 비로소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지급지급했던 소송 서류 더미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즐거운 계획들이 쌓여가기 시작했죠. 저는 가장 먼저 이 모든 전쟁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해준 사람들을 챙기기로 했습니다. 약속한 날 저는 차유진 씨를 만났습니다. 예전의 그늘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녀는 한결 편안하고 밝아진 얼굴로 제 앞에 나타났죠. 저는 그녀에게 약속했던 상가 건물의 소유권 이전 서류와 함께 그녀의 이름으로 된 새로운 사업자 등록증을 건넸습니다. 이건 정말 제가 받아도 되는 건가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물을 글썽이었습니다. 물론이죠. 유진 씨는 그럴 자격이 충분해요. 이건 내가 주는 보상이 아니라 유진 씨가 스스로의 용기로 얻어낸 젤리품이에요. 이제 이 가게의 주인이자 네 인생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요. 저는 그녀가 새로 꾸민 작은 옷 가게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감각으로 채워진 아기자기하고 따뜻한 공간이었죠. 저는 그곳에서 가장 예쁜 스카프를 하나 골라 값을 치렀습니다. 그녀는 그 꾸사양했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손님과 사장 사이인데 외상은 안 되죠. 앞으로 자주 올게요. 유진 사장님, 그녀는 결국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보니 제 마음도 덩달아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김승현 변호사와 박 사장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최고급 한정식 집에서 우리는 그동안의 회보를 풀었죠. 두 분이 아니었다면 이 싸움은 결코 이길 수 없었을 겁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은인들이세요. 김 변호사는 손을 내줘 오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는 그저 저희의 일을 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을 이겨내신 것은 회장님의 강인한 의지였습니다. 박 사장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여사님 역시 우리 박 여사님은 남대문 시절부터 보통이 아니셨다니까요. 앞으로는 부디 험한 일 겪지 마시고 편안하게 사십시오. 저는 그들에게 두두한 성공 보수와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갚을 수는 없겠지만 제 마음의 표현이었죠. 그들과의 의리는 제 남은 인생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었습니다. 모든 관계를 정리한 후 저는 오롯이 저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아들 내외가 살았던 그 아파트를 처분했습니다. 그곳에 얽힌 불행한 기억들을 모두 지워버리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돈과 제 재산의 상당 부분을 합쳐 박희숙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저처럼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아이들을 돕고 싶었어요. 제 돈이 누군가의 탐욕을 채우는 ATM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희망을 키우는 걸음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재단 설립을 마치고 나니 제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가볍고 평온해졌습니다. 평생을 짊어지고 있던 부와 성공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저는 남은 재산만으로도 제 노후를 즐기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모든 싸움이 끝나고 제 이름 앞에는 다시 회장님이라는 직함 대신 그저 박희숙 여사라는 이름만이 남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 고요함이 꿈만 같았습니다. 아침이면 시끄러운 전화 벨소리 대신 창밖의 새소리에 눈을 떴고 하루 종일 저를 괴롭히던 소송 서류 대신 읽고 싶었던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평온함 뒤로 낯선 공허함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제 삶의 목표였던 성공과 최근 몇 년간 제 존재 이유나 다름없었던 싸움이 모두 사라지고 나니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값비싼 차잔의 차를 따라 마시며 저는 문득 나는 이제 누구인가 하는 근원적인 질문에 부딪혔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도 자식을 잘못 키운 어미도 탐험스러운 며느리를 둔 시어머니도 아닌 진짜 박희숙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한동안 의미 없는 시간들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승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 민재가 면유를 요청했다는 것이었죠. 그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손주인 은호의 양육 문제는 제게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은호에 대한 후견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민재는 제 허락 없이는 아이를 마음대로 볼 수 없었죠. 저는 민재를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은호의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약속 장소인 김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만난 민재는 불과 몇 달 사이에 폭삭 늙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값비싼 양복 대신 낡고 허름한 자극복을 입고 있었고, 한때는 오만함으로 빛내던 그의 눈은 이제 삶의 무게에 짓눌 여초점을 잃은 상태였죠. 그는 저를 보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사과에서 아주 희미하게나마 진심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강을 건너버렸기 때문이죠. 일어나라, 나한테 사과하라고 부른 거 아니다. 은호 문제 때문에 보자고 했다. 제 차가운 말에 민재는 힘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호는 잘 지내고 있니? 밥은 잘 먹고 잠은 잘 자고. 제가 지금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는데 버는 돈으로는 겨우 월세랑 은호 유치원비 내는 정도입니다. 낮에는 일 때문에 돌볼 수가 없어서 유치원에서 제일 늦게까지 아이를 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은호는 불평 한마디 없이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의 말을 듣는데 가슴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제가 아닌 제 아들놈 때문에 고생하고 있을 어린 손주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은호, 내가 당분간 돌보는 게 어떻겠니? 네가 자리 잡을 때까지만 이라도. 제 제안에 민재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저한테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은호는 제가 지은 죄에 대한 유일한 속죄입니다. 제 손으로 은호를 키우면서 평생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다만 어머니, 염치 없는 부탁이지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 은호가 할머니를 만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가 할머니를 너무 보고 싶어 합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손주에 대한 그리움과 아들에 대한 미움이 뒤섞여 마음이 복잡했죠. 하지만 아이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알겠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내가 유치원으로 데리러 가마. 그리고 저녁까지 함께 보는 뒤에 너에게 데려다 주겠다. 그걸로 된 거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민재는 제게 몇 번이고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는 도망치듯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이것이 제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이자 가장 확실한 성급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은호의 할머니 역할은 하겠지만 결코 그의 부모 역할을 대신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의 힘으로 온전히 져야만 했습니다. 약속한 토요일, 저는 은호의 유치원을 찾아갔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모두 부모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교실에 홀로 남아 저를 기다리고 있던 은호는 저를 발견하자마자 와락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우리 강아지의 자리 있었어. 저는 은호를 데리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장난감 가게 들러 아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안겨주었습니다. 아이는 오랜만에 만난 제 곁에서 종일 제자을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죠. 하지만 공원에서 함께 솜사탕을 먹던 중 은호가 무심코 던진 질문에 제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와 아빠가 엄마는 아주 먼 곳에 돈 벌러 갔다고 했는데 저는 아이의 순진한 눈을 보며 차마 진실을 말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해주었죠. 엄마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러 멀리 가셨어. 우리 은호가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으면 언젠가 꼭 돌아오실 거야. 거짓말을 하는 제 자신이 끔찍하게 느껴졌지만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은호를 민재에게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한국에 머무는 한 저는 영원히 이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은호를 볼 때마다 저는 제 아들과 며느리의 죄를 떠올리게 될 것이고 영원히 마음 편히 아이를 사랑해 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기억과 인연들로부터 아주 멀리 그날 밤 저는 서재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첫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시장에서 좌판을 하던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이 담겨 있었죠. 사진 속에 저는 비록 가난했지만 꿈과 희망으로 눈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언젠가 돈을 많이 벌면 세계 곳곳을 누비며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꾸문했습니다. 특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과 마주하기 위해 걷는다는 스페인의 삶이 하고 순례길은 제게 동경의 대상이었죠. 그래 그 길을 걷자. 부와 명예도 슬픈 과거도 복잡한 관계도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한 명의 순례자가 되어 그 길을 걸어보자. 그 길의 끝에서 저는 어쩌면 잊고 지냈던 진짜 박희숙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심이 서자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곧장 산티아고 행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값비싼 명품과 장신구들을 상자에 담아 자선단체에 기부해버렸죠. 제게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가장 가볍고 튼튼한 배낭 하나를 사서 갈아입을 옷 몇 벌과 낡은 운동화 그리고 작은 수첩과 펜 하나만을 챙겼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였죠. 떠나는 날 아침 저는 마지막으로 김승현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 재단과 은우를 위한 신탁의 관리를 부탁했습니다. 김 변호사,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이제 나는 모든 걸 잊고 떠나려고 합니다. 다시 돌아올 날짜는 정해놓지 않았어요. 얍담. 어쩌면 영영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르죠. 회장님 아니인 누님, 어디를 가시든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셔야 합니다. 누님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신 분입니다. 그와 마지막 악수를 나누고 저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출국장의 거대한 전광판에 제가 탈 비행기 평명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저는 그저 이름 없는 여행객 중 한 명이었습니다. 평범함이 제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유처럼 느껴졌습니다. 비행기가 서서히 이륙하고 창밖으로 보이던 서울의 야경이 점차 작아지는 것을 보며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1,500원 그 하찮은 동전 몇 잎이 제게 가져다 준 이 엄청난 변화. 어쩌면 그 1,500원은 제 남은 인생이라는 가장 가치 있는 여행을 떠나기 위해 제가 지불해야 했던 가장 저렴하고도 완벽한 입장료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저는 그 누구의 엄마도 회장님도 시어머니도 아닌 그저 길을 걷는 순례자 박희숙입니다. 제 인생의 진짜 여행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